페이퍼 컴퍼니 기사와 토큰 발행사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본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설명을 드리는 게 제일 낫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 AMA를 준비하게 된 짧은 시간에 준비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먼저 뭐 궁금해하시는 사항 중에 이제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 기사 내용은 뭐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기자님의 의도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토큰 발행사들, 토큰 프로젝트들, 토큰 발행사의 어떤 그 합법성, 뭐 페이퍼 컴퍼니가 불법은 아니죠. 근데 이제 합법성이라기보다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이런 그 어떤 그 회사의 실체에 대한 것들을 기사화하신 것 같아요. 그런 내용에서 연장선에서 이제 뭐 페이퍼 컴퍼니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고, 그 팩트 자체는 틀린 얘기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모든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현재의 어떤 국제적인, 우리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토큰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나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토큰 프로젝트들이 합법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토큰을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느 나라에도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없고 할 수 없다라는 이제 곳이 있고요. 유틸리티 토큰일 경우에 증권형 토큰이 아니라는 상황에서는 가능하다라는 나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되겠고요. 그래서 국내 프로젝트들의 대부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90% 정도는 대부분 싱가포르의 재단 또는 법인 형태로 그 기자님께서 얘기한 어떤 페이퍼 컴퍼니 형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렇게 돼 있는 게 지금 현실적인 상황이고, 일단 규제가 있어야 그 규제에 맞는 컴플라이언스를 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정식적인 형태의 법인 또는 재단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제 그런 어떤 규제라는 게 모호하거나 없는 상황에서 그 2017년도, 18년도에 ICO 붐이 일면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제 코인을 발행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페이퍼 컴퍼니여서 문제다 또는 불법이다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고, 다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저희 같은 이제 메타디움의 예를 들면은 저희가 국내 프로젝트들 중에서도 굉장히 빠른 축에 속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케이만 법인의 싱가포르 로펌에서 그 SAFT라는 이제 Simple Agreement for Token Sale이라는 투자 계약서에 근간해서 프라이빗 세일을 진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KYC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뭐 EOS가 블락 1이라는 게 있고, 이더리움도 이제 이더리움 재단이 있고,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프로젝트들은 다 동일한 형태, 법인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기자님의 말씀은 이제 뭐 페이퍼 컴퍼니라는 이제 일반인들의 어떤 그 선입견이라는 인식이 어떤 불법을 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조금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오늘 드릴 말씀은, 일단은 그 어떤 토큰 프로젝트들의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합법적인 형태로의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일단 그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코인 발행사들은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페이퍼 컴퍼니 형태 또는 페이퍼 재단 형태를 가지고 토큰을 발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크게 근데 이제 문제가 있냐?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기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에는 투자자의 보호에 이제 방점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다 이제 투자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법적인 책임을 가져야 되는 그런 그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일 경우에는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그것도 뭐 틀린 말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틀린 말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일단 그 프로젝트의 진정성을 일단은 잘 아셔야 되고요. 실체가 있냐 없냐, 뭐 직원이 몇 명이냐 이런 것보다도 항상 얼마만큼 적극적인 소통이 되고 그다음에 프로젝트의 로드맵이나 진도가 백서 또는 뭐 다양한 로드맵의 발표를 통한 내용과 맥을 같이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투자자분들이 꼼꼼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오히려 지금 일반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얘기는 이제 메타딘뿐만 아니라 토큰 투자에 있어서의 이제 뭐 공통적인 건데 일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거래소에서 이런 그 지금 이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제일 가장 시급한 거는 거래소에서 어떤 투명하고 공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는 상장 절차, 상장 심사와 그 투자자 보호를 에 준하는 어떤 가이드라인들을 프로젝트들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셀프 레귤레이션이 그 제도권 하에서의 그 규제가 만들어지기 전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 보호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메타드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저희는 뭐 실체가 분명히 있고요.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저희가 계획된 거, 그다음에 하고자 하는 거, 로드맵을 가지고 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그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코인을 발행한 회사들 또는 어떤 프로젝트 진행에 이제 문제가 있는 회사들 같은 것들은 유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해명은 뭐 해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조금 뭐 적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좀 생각이 됐는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해 하셔서 그러니까 코인을 조금 아시는 분들 블록체인이나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은 뭐 굳이 그런 기사에 신경을 안 쓰실 텐데 또 많은 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모르는 실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투명하게 설명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도적인 지금 현재의 그 규제 방향은 어떻게 되고 있나. 여러분들보다도 제가 제일 궁금해하고 제가 제일 많이 알아보고 있고 또 가장 먼저 어떤 규제나 이런 안에 대해서 어떤 합법적인 메타듀이 합법적인 그 트랙으로 빨리 갈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게 제 first priority입니다. 제가 제일 크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글로벌하게 어떤 지금 이제 규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 17년부터 뭐 나왔던 얘기고 잠깐 들어갔는데 그랬다가 이제 처음으로 조금 그 국내나 국제적으로 규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온 게 이 파프트라는 그 규제 기관이에요. 국제적인 이제 기관, 핀센이라는 데가 있고, 파프트가 있고, 뭐 이제 뭐 국제 결제은행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유엔과 같은 이제 국제 기구인데 이게 파프트라는 데는 테러 자금들의 이동을 막고 뭐 불법 자금을 감시하는 이런 규제 기관이고요. 그래서 이 코인들 때문에 이런 그
불법 행위들, 뭐 크리미널 액티비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코인으로 막 테러 자금들이 이동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팍트라는 데서 각 국가마다 권고안을 내렸어요. 그게 이제 CFT하고 AML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뭐 엔타이 머니 런저링, 그러니까 자금 세탁 방지, 그 다음에 카운터 테러리즘 파이낸스라고 해가지고 테러 자금을 이제 뭐 동결하는 거, 확인하는 거, 뭐 이런 가이드라인을 내렸고, 그 내용 안에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바스프라는 거를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기관은 뭐 유엔과 같이 뭐 정치 사회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고 WHO는 WHO 이런 그 지금 코비드 백신에 관련된 것들만 하잖아요. FAT라는 기관은 국제 금융기관들을 감시 감독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금융위 같은 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위에서 자기네들이 감시 감독하는 거는 금융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스프라는 거를 그러니까 거래소하고 그다음에 그런 그 크립토 이 암호 자산들을 수탁하는 커스터디 금융과 관련된 그다음에 OTC라고 오버 더 카운터라고 하는 이제 블락 딜을 하는 이제 거래소 외에 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이제 금융 쪽에 관련된 것만 이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거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빠진 게 뭐가 있냐면 지갑을 만드는 회사들하고 토큰을 발행한 회사들이 저희 같은 프로젝트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도 이제서야 좀 정리가 돼서 이런 바스프에 관련된 거는 금융위에서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블록체인에 관련된 거는 뭐 키사에서 그 과기부에서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나눠놨는데 즉 이것도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보면은 지금 미국은 이제 SEC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코인 프로젝트들은 이제 SEC에서 하는 걸로 이제 거의 관리 감독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됐죠. 지금 현재까지. 근데 그 외의 국가들은 다들 나는 잘 모르겠다. 제가 이제 싱가포르 정부, 뭐 케이만에 있는 케이만 정부, 그래도 이 그 바스프라는 거를 규제를 해라라고 해서 받았는데 그 외에 다른 해석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 지금 우리는 메타디움이라는 DID의 메인넷을 가지고 있는 토큰을 발행한 프로젝트인데 우리가 바스프에 해당이 되냐? 우리는 모르겠다. 잘 모르겠고 아무도 그걸 해주려고 그러질 않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제 지금 저희가 조금 움직이는 방향이 DID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로드맵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후에 이제 디파이 영역으로 좀 확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이제 오히려 그런 디파이 영역이라든지 또는 이제 페이먼트와 관련된 것들은 라이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다 같이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로드맵을 짜고 어떤 컴플라이언스까지도 기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는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SEC가 리플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거고요. 물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제외한 다른 이제 코인 발행한 프로젝트들에 대한 어떤 큰 프레임의 가이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들을 그 리플의 사례를 통해 가지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저희도 그거를 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논란은 결국에는 뭐 컴퍼니의 형식이나 형태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궁극적으로 모든 프로젝트 메타디움 포함한 지금 거래소뿐만 아니라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토큰들의 어떤 컴플라이언스 방향, 규제 방향, 그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거는 거래소는 또 어떻게 규제를 할 거며 거래소의 어떤 상장 심사, 투명한 상장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전반적인 규제안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메타디움 뭐 많은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는 그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싱가포르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법무법인하고도 얘기를 진행 중에 있어요. 싱가포르의 그 바스프라는 거에 저희가 컴플라이를 해서 싱가포르에서 오피셜한 라이센스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저희 러펌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본금은 저희는 3억입니다. 3억. 30만 불 USD로. 처음에 회사 설립했을 때요. 회사 규모, 자본금, 수익 구조 이게 맞아요. 그 정용신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근데 이 또 이제 토큰 프로젝트 또는 이 탈중화 프로젝트의 또 이 특징 이거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칙적으로는 이게 이제 재단이 아니라 약간 다오의 구조, 그러니까 그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해가지고 어떤 실체도 없는 업계 토큰으로 움직이는 거를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1대1로 지금 현재 어떤 중화된 법인 또 주식시장으로 돼 있는 현재 규제나 제도 또는 그런 이 해석을 여기다가 1대1로 딱 갖다 붙여가지고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건 좀 말이 안 되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실례로 다른 데랑 좀 틀리게 저희가 직접 그러니까 코인플러그에서 하는 더 폴 서비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 규모의 경제, 개발자들이나 어떤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의 다양한 활동들,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개발자가 이더리움이라는 회사에 취직을 해서 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일반 개인들이고 커뮤니티에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조금 설명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이더리움과 같은 탈중앙화의 이더리움이 굉장히 특이하죠. 이더리움 외에 이더리움만큼의 활성화된 커뮤니티, 이더리움 커뮤니티도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전 세계 규모로 보면. 근데 그런 것까지 갈 때까지 이게 뭐가 먼저냐를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탈중앙화 프로젝트지만 어떤 그 수익 구조라든지 저희가 이 메타디움이라는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부 그런 수익 모델들을 발굴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는 건데 이게 탈중앙화 프로젝트로서는 이런 얘기들을 안 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설명하기가 좀 힘든데 그래서 이제 뭐 법인의 자본금, 메타디움의 수익 구조 이런 건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메타디움의 수익 구조라는 거는 네트워크가 커져서 네트워크의 가치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로드맵에도 잠깐 썼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코인 마켓캡부터 해가지고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대부분 이 시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마켓캡이라는 게 시총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일반 기업 형태에서는 그 시총이라는 말이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탈중앙화 네트워크 프로젝트들을 그 시총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냐라는 것도 저는 좀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저희는 그런 그 탈중앙화의 이상적인 형태를 지향을 하나 어떤 그 트랜지션 기간 동안에
스스로 먹고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를 저희 내부적으로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더 폴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제 덱스를 이제 올해 런칭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메타의 가치를 높이고 결국에는 그게 수익 구조가 기반이 돼서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중권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파이에 관련된 거는 아마 저희 팀에서 그 코인플러그의 어준전 대표님 그 런칭 시점에 AMA를 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메타파이에 관련된 내용은 그 시점에서 들으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고 잘 이해가 되실지 않을까 싶고요. 가격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그 예전 이전 이제 AMA에도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고 지금 고점 대비 좀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져가지고 또 속상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하실 텐데 물론 이제 뭐 이게 한 몇 달 전, 작년 말, 올해 초만 해도 뭐 10원 밑이었죠. 밑이었고 또 그렇게 보면은 또 굉장히 많이 이게 뭐 관점마다 틀린 거라서 근데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이제 그 각 모든 프로젝트들이 토큰 세일을 했어요. 프라이빗 세일을 했고 그 세일 가격이 있어요. 저희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략 32원 정도에 저희가 토큰 세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제 가격을 하기는 못했는데 한 100, 120원, 120 몇 원 정도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뭐한 4배 정도가 성장을 했다라는 표현이 저는 하고 싶은데 그 성장을 했다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유니콘에 비교해 가지고 저희가 20억 개 발행을 했으니까 뭐 500원 정도 돼야 1조 정도 되니까 뭐 유니콘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뭐 한번 500원이라는 목표까지 말씀드렸고요. 저는 하여튼 그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앞으로의 제가 이제 뭐 메타디움의 가격이 얼마가 될 거냐, 그거를 잘 알지도 못하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장의 미래,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이 가져올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는 큰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가격도 장기간으로 우상향한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상향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요. 저는 이제 디파이라는 쪽에 저희가 이제 DID를 하고 있고 그리고 메인넷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인넷 뭐 이더리움의 사이드 체인인데요. 많은 유즈 케이스를 제가 이제 지난 몇 년간 봐왔는데 DID에 대한 유즈 케이스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 디파이에 대한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DID와 디파이의 연결고리가 반드시 있다. 지금 현재의 기존에 있는 이 레귤레이션 프레임 상에서는 그 연결고리가 반드시 생길 수 있다라는 시너지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 앵글을 좀 봤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기본적인 수합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수합 서비스를 하면 당연히 이제 유동성 리퀴디티 풀을 제공을 하는 거 플러스 스테이킹에 관한 서비스가 런칭이 될 거예요. 저희가 런칭이 될 거고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모든 덱스들의 수합 서비스들의 구조가 탈중화되어 있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LP들이 리퀴디티 유동성을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수수료, 거래 수수료 플러스 스테이킹하는 거에 대한 수수료 이 두 가지를 가져가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메타디움 유동성 스테이킹 플러스 메타디움의 스테이킹을 같이 하게 될 거고요. 이 메타디움의 홀더분들이 메타디움을 스테이킹을 하시게 되면은 이 유동성 공급자들이 유동성 스테이킹을 하게 됐을 때도 그렇고 이 덱스에 대한 거버넌스 토큰을 받으실 수 있는 구조로 지금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그 지속적으로 이제 메타를 홀드를 하고 계시면은
중에 이제 메타디움 스테이킹을 하시게 될 거고, 그 메타디움 스테이킹에 대한 디파이 서비스의 거버넌스 토큰들에 대한 에어드롭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여러 서비스들, 그러니까 뭐 유니스왑은 좀 틀리죠. 그러니까 뭐 수시스왑이라든지 요새 좀 유명한 덱스라든지 디파이 서비스들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좀 보시면은 굉장히 그것과 뭐 거의 동일하고 저희가 브릿지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자산들하고 메타디움 네트워크의 어떤 그 효율성, 확장성, 그다음에 뭐 속도, 개선된 속도, 저렴한 가스비 같은 거를 조금 더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만들고 있습니다. 열심히 만들고 있고, 기본적인 테스팅은 다 했어요. 다 했고. 그래서 이게 되면은 하반기에, 그러니까 디파이가 커질수록 저희가 이제 그거 같이 부스트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간다라는 큰 의미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는 이 중화된 거래소의 형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탈중화된 형식의 수합으로 변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블록체인의 에코시스템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런 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사명감도 있습니다. 지금 이 디파이에 저희가 출사표를 던지는 것도 더 많은 생각을 하고 하는 거고, 남들 뭐 미투라기보다는 저희가 그 많은 고민을 하고 미래의 어떤 확장성이라든지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 이런 것들하고 다 같이 좀 고민을 한 거기 때문에 한번 좀 기대를 해보시고 응원을 좀 해주시고 많은 또 참여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상장 관련해서 아직 어떤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이 국제적으로 어떤 규제 움직임, 특히나 뭐 중국 같은 데 정부에서의 규제 움직임 이런 거가 있을 때마다 이게 이제 뭐 제일 타겟이 되는 데는 이제 뭐 거래소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또 이제 뭐 비사 같은 데는 또 미국의 국세청에 타겟이 돼가지고 지금 또 조사를 받고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 대외적으로 저희는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딜레이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약속드린 그 내용하고. 그래서 지금 플랜 B를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플랜 B를 좀 알아보고 있고, 근데 다른 그 거래소들도 대부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1티어급이라고 하는 데들은 굉장히 규제 이슈에 민감한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은 뭐 계속해서 업데이트 내용들은 공유를 드릴 거고요. 지금 당장은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굉장히 그 어떤 신규 상장이라는 거가 가격적인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뭐 최대한 홀더분들 또는 저희 커뮤니티 분들을 위해서 진도를 뽑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디움 가자! CBDC의 생각. 저는 이제 뭐 많이 알고 계신 분들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CBDC는 저는 그냥 어떤 선택이 아니라 그냥 머스트라고 봐요. 모든 국가가 당연히 CBDC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저도 CBDC를 조금 뭐 스터디도 하고 팔로우를 좀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중국 같이 DCEP라고 하는 중국의 그냥 위챗이죠. 위챗이나 뭐 알리페이 같은 걸 중화화된 걸로 그냥 우리는 그냥 이거를 그냥 이게 우리의 디지털 화폐야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 그거에 대한 뭐 장단점이 있겠고, 탈중화된 방식으로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어느 국가에서든지 이제 논의를 안 하고 있고, 근데 그나마 이제 EU라든지 조금 좀 깨어 있는 나라들에서는 이제 이 하이브리드 방식을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행은 중앙은행이 하고, 그다음에 일반 은행들이나 노드를 돌리는 투티어 시스템으로 가고, 거기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결국에는 CBDC의 스마트 컨트랙트의 기능이 빠지게 되면 이건 뭐 안고 없는 찐빵이라 그러나요? CBDC를 할 이유가 그렇게 크게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은
반드시 최소한의 이 완전 탈중화된 건 아니더라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돼서 스마트 컨트랙트의 기능을 최소한의 기능이 올라가야 되는 거고, 뭐 어저께인가 오늘 기사 보니까 한국은행도 뭐 NFT 같은 거는 뭐 가상자산 토큰, 다른 토큰 아니고 NFT 같은 거는 한번 활용을 CBDC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 이런 긍정적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소각 계획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소각 계획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디플레이션 그 시스템 뭐 이코노미라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 비트코인처럼 발행량을 딱 정해놓고 더 이상 민팅이 안 되는 구조로 해놨거든요. 현재는 없는데 미래에는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가격적인 이슈라든지 뭐 그런 여건이 된다면은 일반 기업에서 바이백이라 그러나요? 바이백은 아니고 그 뭐라 그랬죠? 자사주 매입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같은 형식으로 뭐 어떤 저희 그 커뮤니티 또는 저희 이코노미나 토큰 이코노미나 에코시스템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제가 자세하게 고민을 해본 적은 없어요. 백신 여권 국내 사업은 지금 이렇게 컨소시엄 지난번에 했던 거 이상의 업데이트는 저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키사에서 컨소시엄 구성해가지고 백신 여권이라기보다는 뭐 이 어떤 과제를 하나 진행을 한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고 그 이후에는 저도 없습니다. 그 백신 여권은 저는 그 코비드 이 사태가 딱 나오면서 진짜 DID 메타디움 또는 DID에 진짜 절대 이 기회가 왔다. 저는 딱 그렇게 그 사태가 왔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당연히 이 DID 방식으로 구현이 되는 게 필요한데 아직까지 이 DID 진영에서도 완벽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중앙화된 방식으로 예를 들면 이제 질병청에서 모든 걸 관리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가 있는데, 이런 거의 단점은 뭐 QR 코드를 카피를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는 것처럼 이 DID도 이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여러 장점이 있는데 또 어떤 이렇게 확장성, 그러니까 4천만의 국민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냐. 그다음에 이제 키 관리, 이게 DID라는 거는 본인이 관리를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뭐 분실 또는 뭐 재발급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또 마이너한 숙제들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몇 번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다른 업계 분들이나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이런 이거다라고 싸우지 말고 장단점을 서로 보완을 하고 시너지를 내는 이런 좀 현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근데 궁극적으로는 ITU에서 하는 거는 이거는 한국 공인인증서랑 똑같아요. W3C에서 하는 게 DID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둘이 국제 표준을 가지고 굉장히 경합이 벌어지고 있어요. 백신 여권은 전체적으로 DID 기반으로 가는 거를 가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메타디움을 하기 때문이 아니고 이거는 좀 객관적으로 제가 이제 그런 모니터링을 하고 리서치를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그 DID가 지금 현재 코비드 사태에 이런 글로벌한 협업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DID의 장점이 다른 방식보다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마케팅 팀에서 메타디움 티셔츠 이거 제안서 아마 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얘기 안 그래도 나왔었는데, 그래도 제안서를 제가 보고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커뮤니티 활성화 부분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또 굉장히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제가 이번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 소통을 더 자주 해야겠다. 또 이렇게 짧은 기간에 또 한 번 또 AM을 하는 것도 그렇고 커뮤니티 빌딩을 위해서의 한 노력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해외 커뮤니티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좀 제한된 리소스를 가지고 뭐 초기에는 뭐 레딧 뭐 텔레그램 해외 채널 뭐 이런 것들 다 했고 그다음에 그런 거를 또 전문적으로 도와주시는 외부 인력들, 외부 회사들하고의 협업도 여러 번 진행을 해봤어요. 일부러 진행을 해봤는데 굉장히 제 솔직한 심정을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의 이 커뮤니티에 대한 노력은 저희가 10을 하면은 ROI라고 하죠.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라고 저희가 이제 돌아오는 거를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10을 쏟으면 1이 안 돌아와요. 2, 3도 아니고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더 좋은 활성화 방안은 딱 하나 있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너무 아직까지 어떤 뭐 계획이다, 뭐 미래다, 뭐를 하겠다, 뭐 실체가 없다 보니까 모래성을 쌓는다는 표현을 제가 자주 썼는데 모래성을 쌓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그만큼 중요한데 결국에 모든 커뮤니티는 지금 이제 대부분이 이제 투자의 어떤 프로젝트보다는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고 가격에 관심이 많으시고 지금 뭐 아니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의 또 많은 분들께서는 지금 이제 제가 어떤 가격적인 얘기 또 뭐 언제 얼마나 올릴 거다 뭐 이런 말씀을 되게 기대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저는 많이 해드리고 싶지만 또 할 수가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고 또 약장사처럼 뭐 1,000원 가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도 뭐 성향도 아닌 분더러 지키지 못할 말을 하는 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꾸준히 이제 저희가 첫 번째 계속해서 어떤 성과를 내야 된다. 그게 이제 제가 저희 팀하고 주문을 하고 저도 노력하는 거고 물론 답답한 소리 하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실 텐데 근데 이 고민을 많이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저희가 빨리 진짜 실체가 있고 어떤 성과가 나고 모든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는 뭐 매스 아답션 되는 뉴스 케이스 같은 걸 만들어내고 이런 게 커뮤니티 빌딩에 더 도움이 되지. 지금 어떤 다양한 물론 이제 이런 소통 같은 것도 중요한데 그런 거에 또 리소스나 에너지를 막 낭비를 했었을 때 이 ROI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아직까지. 18년도 시장 대비해서는 많이 변했죠. 저는 팔 안으로 굽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좋은 것만 봐요. 좋은 것만 보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18년도랑 비교했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한 8,000부까지 떨어져야 맞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뭐 일단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뭐 전체적인 어떤 센티멘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18년도하고는 많이 틀리죠. 좀 기관들이 관심이 많고 많이 들어왔다 뭐 이런 것부터 거기에 이제 이 코비드 사태 미국 정부의 헬리콥터 머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환경을 틀리게 만들어 놨죠. 지금 뭐 일론 머스크의 그런 트위터질 뭐 이런 것부터 굉장히 틀리죠. 예. 코인을 발행한 주 목적 일단은 이게 이제 전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의 암호화폐가 왜 어떤 피앗 머니나 이런 이 디지털 에셋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 목적과 일단은 큰 목적은 동일하고요. 또 하나의 예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ICO라는 걸 했을 때
이 ICO라고 하는 거의 또 하나의 목적은 펀드레이징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펀드레이징이라고 하면은 그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창투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메타디움 가자. 근데 그 ICO라는 게 이제 새로운 방식의 어떤 크라우드 펀딩과 유사한 어떤 펀드레이징의 개념, 뭐 이런 목적이 있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메타디움 가자.